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앨리스가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냈다. 다시는 저 방에 안 갈 거야.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다. 맙소사,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앨리스가 물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1961년에 여기 다녔던 사람이 톰 모엔 한 명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에요. 내일 아침 출근하는 거 기다렸다가 잡아볼까요? 구석으로 몰고 말해줄 때까지 못 가게 붙들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람 근무표 가지고 있는데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요. 안뜰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서 만나기로 할까요? 좋아요. 7시 30분에 수업이 있긴 하지만 뭐 째버리죠. 좋아요. 그럼 내일 봐요. 파티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파티에 간다는 게 좋았다.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이안에게 술을 부탁했다. 술에 약했던 나였기에 이안은 나에게 눈을 부라렸다. 이안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들려주기로 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이안이 스카치와 콜라를 섞어서 갖다 줬다. 그 잔을 시작으로 엄청나게 마셨던 것 같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담배가 땡겨서 잠깐 밖으로 나간 김에 핸드폰을 확인했다. 오후 11시 4분에 리디아가 내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백아, 나야. 나 진짜 마이크랑 존나 싸웠거든? 아니 걔가 그러는데 글쎄 그 망할 사교 동아리 모임에서 올해 할로윈에 새로 가입한 신입생들을 자살방에서 하룻밤 재운다고 하는 거야. 우리 층에 있는 거. 난 이제 못 견디겠어. 어떻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그걸 하겠다고 할 수가 있어.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우리가 겪은 733호 사건들이 사실 자기 동아리가 계획해왔던 거래. 미리 할로윈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런 거라나 뭐라나. 참 어이가. 종료 버튼을 누르고 가방에 핸드폰을 던졌다. 리디아가 화를 내는 건 당연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지. 나는 이안을 찾아가 방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치솟았고 너무 피곤한 데다가 취기까지 올라왔다. 오전 6시에 알람이 울리자 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일어났다. 전날 밤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캠퍼스 안뜰로 향했다. 먼저 도착한 앨리스의 손에 블랙 커피가 들려있었다. 아무래도 커피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앨리스가 웃으면서 말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문자 보낸 거 보고요.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 새벽 1시였나? 시그마치 모임 이야기하던데. 세상에, 그랬구나. 나는 선글라스를 치켜 세우고 후드로 얼굴을 가려버렸다. 거기 가입한 남학생은 다 머저리예요. 그때 내가 733호에 있는 존재가 교활하다고 했었죠? 만약에 그 존재가 당신과 친구를 괴롭혔던 게 733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33호에 들어가 보게 하려고 짜놓은 판이었다면? 수년간 들어간 사람이 없었으니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배고픈 상태일지
상상이나 돼요? 설마 진짜 위험하겠어요. 관리동 건물 앞 계단에 앉으면서 말했다. 네, 사실 733호의 유일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망 당시 홀로 남겨졌던 자살자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시그마치 모임 신입생들이 한 번에 몰려가면 그 위험도 반감이 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존재의 정체를 알았다면 정보도 더 많았겠지만요. 게다가 그것의 근원을 알아야 존재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엔 씨가 필요한 거고요. 그 사람은 언제 도착해요? 사실 20분 전에 왔어요. 앨리스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그 후로 30분을 더 기다린 우리는 결국 모엔 씨가 늘 그래왔듯이 우리를 피해서 들어갔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고 만날 약속이라도 할 수 없을까 해서 사무실을 들리기로 했다. 관리 부서실에 있는 여직원이 차가운 눈길로 우리를 쳐다봤다. 톰은 오늘 안 나올 거예요. 아니, 관련된 사안으로는 언제라도 시간을 내어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어제 그만뒀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괴롭히지도 못하게 됐네요. 괴롭힌 거 아니거든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앨리스가 덧붙였다. 모엔 씨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은 조롱하듯 말하더니 자리를 떴다. 우리 이제 어쩌죠? 내가 물었다. 톰 모엔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 젠장, 앨리스, 난 이제 그 방에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번에 방 배정 승인이 났거든요. 진짜요? 네, 오늘 오전에 교내 메일로 승인 났다고 왔더라고요. 당신은 모턴 동으로, 리디아는 틴슬리 동으로 배정됐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734호에는 아무도 배정하지 말아달라고 따로 요청도 해놨어요. 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사는 월요일에나 가능해요. 이제 끝이 보이니까 괜찮아요. 주말 한 번만 더 버티면 되는걸. 리디아한테도 전해줘야겠어요. 핸드폰을 열어 리디아의 번호를 찾으려던 나는 음성 메시지함에 빨간색으로 1이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재생을 누르자 지난밤에 듣다만 리디아의 메시지가 재생됐다. 어이가 없어. 마이크 얼굴도 얼마나 멍청하게 보이는지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나 그냥 집에 가려고. 내 걱정은 하지마. 괜찮을 거야. 옆방에서 아무리 지랄해도 나 지금 만취해서 괜찮을 거야. 그냥 지금 존나 화가 나. 대가리에 똥만 찬 마이크 벤슨을 볼 바에는 차라리 병신 베스를 상대하고 말지. 내일 술이나 먹자. 사랑해. 메시지는 그렇게 끝났다. 좆됐다. 앨리스가 의아한 듯 날 쳐다보았다. 리디아가 기숙사에서 잤대요. 내 말에 앨리스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다. 괜찮겠죠?
733호만 안 들어갔다면요.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항상 열려있던 733호 창문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아마 들어가고 싶었어도 고소공포증이 심한 리디아는 열린 창문이 두려워서 못 들어갔으리라. 좋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할 게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신학책이라도 찾아볼래요? 이 시간에 연구실이라고 해봤자 도서관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차피 다음 수업 시작은 10시였다. 도서관 반납 데스크에 앉아있는 여성은 아무리 봐도 1000살은 넘었을 것 같다. 스테이플리 부인은 눈은 작고 촉촉했으며 피부는 녹아내린 것처럼 보였다. 그래도 겉모습과는 달리 친절하고 똑똑한 그녀는 우리를 악마 연구와 관련된 서적으로 곧장 안내해 주었다. 물론 호기심 어린 눈빛은 덤이었다. 관련 서적은 많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대부분 관련이 없거나 외국어로 된 것이 전부였다. 30분 후 우리는 다시 데스크로 향했다. 혹시 오컬트랑 관련된 서적도 있나요? 오컬트? 보자. 스테이플리 부인이 말끝을 흐렸다. 아, 있네요. 참고 서적 모아둔 칸 왼쪽으로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숙취 때문에 국제도서분류법을 당최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내가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요. 안내받은 쪽으로 향하면서 앨리스가 속삭였다. 우리 생김새가요? 아니면 우리가 찾는 주제가요? 아마 둘 다 아닌 것 같네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데스크 앞에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는 모습을 본 스테이플리 부인의 눈이 가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슬슬 짜증이 나는 모양이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교량회 관련 서적이나 의자보드... 이보세요, 학생들. 스테이플리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경 너머로 우리를 보며 말했다. 지금 하는 도서 검색이 수업 목적으로 찾는 것이었으면 좋겠군요.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앨리스의 대답이 동시에 나왔다. 개인적인 조사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조사? 어떤 조사 때문에 그러죠? 저희가 위자보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답했다. 그럼 다행이군요. 이곳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순 없으니까요. 스테이플리 부인이 주름 잡힌 바지를 펴더니 다시 앉으며 말했다. 또라고요? 앨리스가 놓치지 않고 물었다. 그러자 부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불편해지면서 어색하게 주변 책을 정리하는 게 포착되었다. 교령회랑 관련된 서적이면 아마... 스테이플리 부인, 우리는 1961년에 라일리동에 있었던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앨리스가 부인의 말을 끊고 말했다. 그 후에 있었던 일까지 전부요. 그 일은 다들 알려진 사건이 아니던가요?
그 방에서 학생 하나가 자살했었죠. 비극적인 사건이긴 했지만 캠퍼스에 전혀 없는 일도 아니니까요. 5명이죠. 내가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가 속사포로 말하기 시작했다. 부인도 알고 계시죠? 보아하니 부인도 그 이야기를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탁할게요. 제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알면 끝낼 수도 있을 거라고요. 끝낸다고? 건방 떨지 말아요, 학생. 학생이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방에선 언제나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으니까 그 근처로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스테이플리 부인의 목소리가 한결 잦아들면서 동시에 확고해졌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알기만 한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 일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거나 세상을 떼고 없죠. 그냥 그 방을 멀리해요. 본인 전공에나 집중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데스크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번에 저랑 제 친구가 그 옆방에 살게 됐거든요. 부인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잊을 수 있을진 몰라도 저희는 아니라서요. 그 방이 매번 겁나 똑똑하게 상기시켜주거든요. 학생, 난 절대 잊지 못한다우. 스테이플리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내 친구 엘렌이 그 방의 가장 첫 피해자였죠.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작은 창문 밖으로 몸을 빼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차가운 창턱에 맨발로 올라가 서더니 7층에서 뛰어내렸죠. 앨리스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유감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요. 이건 오래된 상처니까요. 학생, 자, 그럼 어서 가서 방 변경 요청을 하도록 해요. 누구도 그 건물 7층에 살면 안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예요. 앨리스가 다시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여기서 더 알아낼 건 없으리라. 그래도 꽤 큰 소득이 있었다. 그나마 관련된 정보를 조금이나마 얻지 않았는가. 앨리스가 가는 걸 보고 따라가려고 했지만 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뭔가 거슬렸다. 사소하지만 강렬한 단어 하나가 스테이플리 부인의 이야기에 숨어있다. 그 단어 하나가 문득 굉장히 중요한 게 느껴졌다. 스테이플리 부인. 데스크에 앉아있는 지친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왜 733호에 달린 창문이 작다고 표현하셨죠? 제가 본 창문은 적어도 1.5m는 좁게 넘어 보이던데요. 학생, 아무래도 제일 끝에 있는 방이랑 착각하는 것 같은데 거긴 창고예요. 733호는 창고 옆에 있는 방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그 방은 734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734호죠. 남쪽에 동을 하나 더 지으면서 방번호가 하나씩 밀렸거든요. 맙소사. 갑자기 몸에 열이 확 오르면서 어지러워졌다.
이런 개새끼들. 내 옆에 선 앨리스가 창백하게 질린 채 속삭였다. 리디아가 위험해. 우리는 캠퍼스를 전력 질주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 몇 명이 우리를 봤을 거다. 드디어 시야에 라일리 동이 들어오자 피가 차갑게 굳는 느낌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다리를 휘청거렸다. 우리가 선 방향에서 보이는 창고의 창문은 똑똑히 닫혀 있었다. 그 창문이 닫힌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리고 우리 기숙사 창문은 열려 있었다. 어그부츠를 신고 커피를 홀짝이면서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신입생들을 마구 밀치고 로비를 질주했다. 엘리베이터 버튼 7을 눌렀지만 어째서인지 평소보다 문이 더 천천히 닫히는 기분이었다. 올라가는 동안 벽에 기대 숨을 고르려고 했었다. 앨리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리디아가 그 방에서 혼자 밤을 보냈단 말이에요, 앨리스. 그 방에서 혼자. 그 말에 앨리스가 고개를 저었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마침내 도착한 7층 복도는 고요하고 휑했다. 나는 곧장 내 방으로 향했고 앨리스가 내 뒤를 바짝 쫓았다. 코너를 돌아 기숙사 방문이 잠겨있지 않기를 바라며 열었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다. 리디아가 날 쳐다봤다. 그리고 숨 쉴 수조차 없던 그 잠깐의 순간, 눈물로 범벅이 된 리디아의 얼굴에 잔혹한 희망의 빛이 한 줄기 서렸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바로 다음 순간 리디아는 몸을 기울였고 그대로 추락했다. 리디아는 바닥을 칠 때까지 비명을 멈추지 않았다. 앨리스가 조금 전 리디아가 딛고 서 있던 창턱으로 달려갔으나 나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앨리스가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아래에서는 또 다른 비명이 퍼지기 시작했다. 앨리스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방 안으로 고개를 돌렸다.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하게 질린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었다. 도로 위로 산산이 조각난 내 친구의 몸뚱아리를 발견한 사람 수가 늘어나면서 밖에서 들리는 비명 역시 더 커졌다. 나는 옷장에 몸을 기댄 채 바닥에 쓰러졌다. 투신이라니. 고소공포증이 심한 리디아는 절대 투신만큼은 원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 흐트러진 그림 하나를 집었다. 리디아의 어머니 그림이었다. 어머니 역시 돌아가셨다. 다른 그림을 집었다. 리디아의 여동생, 역시 고인이었다. 바닥에는 온통 그런 그림뿐이었다. 지난밤 리디아는 그림을 그리느라 바빴던 모양이다. 어떤 사진이었는지 설명해 줄 수 없다. 재능이 뛰어났던 리디아. 나는 그녀의 작품 몇 점째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토해버렸다. 앨리스는 누군가를 향해 복도에 외치는 중이었다. 하지만 방을 채우는 높은 끽끽하는 소리 때문에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종이 한 장이 옷장 문틈새로 나와 내게 밀려왔다.
종이를 들어 잠시 그 내용을 확인했다. 그 종이 역시 리디아가 그린 그림이었지만 바닥에 있던 그림과는 달랐다. 그것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옷장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 옷장 문틈으로 어떤 존재가 어둠 속에서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옷장을 관찰했다. 옷장 문은 그림처럼 약간 열려 있었다. 눈을 찌푸려 안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응시하는 긴 얼굴선을 확인하는 순간 앨리스가 나를 일으켰다. 당장 나가야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나는 그 방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부모님이 오셔서 내 짐을 다 뺐고 남은 학기는 캠퍼스 밖의 어둠 방에서 지냈다. 봄 학기에 다른 주에 있는 학교로 이전 신청해서 그곳에서 학위를 땄다. 매일 밤 나는 리디아가 그 작은 창문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꾼다. 차가운 창턱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녀. 앞에 놓인 끔찍한 공허와 그녀의 여린 몸뚱아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상태로 나는 7층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리디아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끔찍한 운명을 마주하는 리디아를 본다. 익숙한 리디아의 얼굴에 엄청난 공포가 서리는 것을 본다. 살 날이 더 많았지만 이제 몇 초밖에 남지 않았음을 깨닫기라도 한 것인지 고동치는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 리디아가 나를 돌아본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추락하는 걸 본다. 그날 이후 9년이 흘렀다.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나는 숙소 관리센터에 연락해서 신입생 배정이 어느 동에 되었는지 확인한다. 라일리 동은 언제나 개방된다. 하지만 7층은 폐쇄됐다. 올해는 사는 것도 일도 바빠서 평소보다 연락이 늦어졌다. 전화 대기도 길었다. 숙소 관리 사무실입니다. 드디어 받은 남자 직원이 말했다. 아, 네. 라일리동 여분 숙소 문의하셨죠? 네, 맞아요. 올해는 신입생 인원이 너무 많아서 라일리동도 대기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으셨네요. 확답은 못 드리지만 자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새로 승인이 나서요. 무슨 승인이요? 내가 느릿하게 물었다. 올해 라일리동 7층을 다시 개방하거든요.